네, 여야 대표 의원들 만나는 격조 한판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만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계속하게 인사 나눠주시고. 자, 일단 오늘 뜨거운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포퓰리즘이자 강제 매수법이다. 첫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의원님 이 선택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예견됐던 대로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 자체가 사실 무리한 법이에요. 통과 과정도 그렇지만 어떤 농작물이 이 과잉 생산됐다고 해서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보이지 않는 뭐 예기치 않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그 쌀농사는 사실 직접 모내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전화로 해요. 전화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모내기 좀 해줘, 벼베기 좀 해줘. 예를 들면 이제 농약 좀 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이게 강제로 사주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러면 다 논농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다른 예를 들어서 대체 작물 무슨 콩이 됐든지 뭐 밀이 됐든지 뭐 다른 작물을 안 하죠. 안정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취지와 달리 나중에 보니까 또 피해가 있듯이 우리도 농작물이라는 게 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쌀 농사만 보호해주면은 나중에 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체작물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른 방법으로 스마트팜이 됐든지 뭐 경관 농업이 됐든지 다른 이걸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굉장히 그 전북 농촌이죠. 남원 임실군 순창군이신데 오히려 또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요, 당장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1조 원 넘게 이걸 계속 매년 쌀을 사들이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형태의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근데 방금 그 말씀이 이제 그 돈으로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 제1야당에서 그렇게 나올 때 차라리 그 돈으로 이걸 하자라고 그러니까 더 그 뭐랄까 대안을 제시했다면은 그리고 토론을 하자라고 했다면 무리한 입법도 없었을 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왜 그렇게 가지 못한 건가요?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처음 시작 자체가 쌀값이 떨어지니까 강제로 사주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그러면 쌀이 3%에서 5% 이게 범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 이상 생산되면 사들이거나 5% 이상 하거나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4% 하면은 사주는 거예요. 이게 돼도 가격이 또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5 내지 8% 이상 하락하거나 그러면 8%인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 수매합니까? 그래서 명확성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프레임이 또 이재명 1호 법안인데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죠? 저는 뭐 그건 승부는 이미 났고 이 법은 더 이상 다시 국회에서 재논의하기에는 의석수나 이런 걸로 봐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일방적으로 쳐내놓은 법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간호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저런 것들 가지고 이제 법안 가지고 좀 첨예한 대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총선 갈수록 점점 뭐 대립이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만 저는 뭐 이게 뭐 이재명 법안이다 무슨 뭐 윤석열 1호 거부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제 계속 또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은 일종의 이제 비토크라시가 돼서 여야가 서로 비토를 놓는 쉽게 말하면 여당이 원하는 입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대통령이 그냥 거부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 아무 정치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제가 우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좀 여야 간에 좀 이 법안 가지고 좀 참여하기 서로 좀 그 머리를 맞대고 좀 합의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예고돼 있는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도 있잖아요. 그걸 다 거부권 행사 안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당 간의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학용 의원, 윤재욱 의원 이렇게 두 분 출마한 걸로 거의 확정되는 거겠죠. 예. 어느 쪽으로 좀 기운다 이런 그림이 있는지를 여쭤봐도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죠. 저희 잘 몰라서 사정을. 예. 조금 뭐 이게 뭐 약간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기울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마음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마음 정했다고 그랬더니 이게 제가 장사를 못 해가지고 찾아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또 마음 좀 흔들리고 계시죠? 다시. 마음 바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토론도 좀 보고. 저 아직 미결정 상태입니다. 예. 이호 의원님은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좀 수도권이랑 대구 경북 지역이라서 예.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고민도 좀 깊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영남으로 치중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원들이 생각보다 명분을 중시해요. 과연 우리 당의 간판으로서의 깜이냐, 또 그럴 만한 지지할 만한 명분이 되느냐, 있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실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숫자는 적죠. 기본적으로 뭐 17석이기 때문에 적고 대부분 TK 영남 쪽에 몰려 있지만 그러나 당 차원에서 어떤 분이 좋은 건가 하는 부분은 저는 깊이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실 뭐랄까 당이 지금 일색화된다는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그 후보 두 분 다 이제 친윤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윤끼리끼리 잔치고 거기서 누구를 뽑느냐. 이래서 사실 흥행에 도움도 좀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 국민들이 볼 때 뭐냐 아무나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도 같거든요. 좀 흥행은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뭐 자꾸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 세 분쯤 나와서 조금 나중에 뭐 결선 투표도 거의 돼야 되는데 또 한 분을 또 무슨 정책 의장을 빼고 이래서 좀 그런 재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알다시피 전당대회 거치면서 뭐 거의 우리 당이 다 친윤이지만 조금 비운 색깔 있는 사람들이 뭐 길을 못 피고 있어서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닌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이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는 두 명의 후보가 누가 돼도 상관없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까? 예, 네. 누가 돼도 상관 둘 중에 잘 경쟁해서 뽑아라. 대통령실하고 가까운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성격이 엄난하고 그래서 늘 신중하고 뭐 또 친화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기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가요? 아니 근데 개입을 해서 두 명으로 줄여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미.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하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그래서 세팅이 된 거니까. 아니 박대출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 출마할 꿈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정책위장 가신 거 보니까 다 들리는 풍문입니다만 본인은 원내대표 출마를 원했는데 그냥 정책위장 하세요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좀 흥행 측면에서는 성공을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이제 윤리위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 두 분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 윤리위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양희 중앙윤리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임기가 끝나서 사의 표명하신 게 아니죠? 네, 지난번에 재임 연임을 그렇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 윤리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본전 찾기가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악역을 하는 자리이기 악역이죠.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 그 부분이 있고 나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 본인은 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사의 표명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좀 최고위원 두 분이 설화에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근데 사실 뭐 최고위원들을 뭐 건건이 다 윤리를 불러서 징계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텐데 아무리 선출된 최고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쳐줘서 이상은 하지 말아라 좀 경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무런 어떤 제지가 없는 상태라는 것 이것이 혹시 4.3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하셨던 말씀하고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그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뭐 이렇게 무슨 뭐 경고를 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웠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사후에 있기 경고를 때문에. 했었죠. 사후에 말 조심하라고 당해서 그런 거 지지를 있었는데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경선이 끝나고 김기현 대표가 스타일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비교적 온건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경고를 좀 낮게 한,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좀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동일한 말을 반복을 했거든요. 최고위원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확신범인데다가 지금 이분이 사실은 4.3 이건 망언 수준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지시한 것이다. 이것도 북한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분이 아주 역설적으로 북한 정보의 말을 믿어버리는 이런 역설인데다가 사실 이게 그 양민을 학살했던 그 학살자들의 논리거든요. 쟤들이 빨갱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이런 논리에서 상당히 무시무시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양두구육과 당원권 정지 1년인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망언을 했고 대통령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방언을 한 사람을 왜 징계조차 못하는가.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4.3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그 부분은 본인의 어떤 취지하고 지금 4.3 정신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분리가 안 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남로당입니까? 이쪽에서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된 국가폭력이 희생이 우리가 있었고 볼 때는 사실은 4.3 정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고한 양민이 어떤 공권력에서 학살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저 태영호 의원은 이제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그래서 좀 서로 좀 각도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영호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그걸 다 분별을 해서 좀 잘 설명하라고 또 좀 그분들에게 상처를 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 일단 팩트 자체를 왜곡을 하니까요. 김일성의 지시라는 거는 우리 공식 입장 우리가 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없었고 그다음에 남로당의 중앙당 차원에 그것도 없었고 아마 제주도 지역당이고 사실 그 일이 그 제주도 지역당에서 그걸 일으키기 인민항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과잉 진압들이 수없이 됐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팩트 자체를 다 해버리고 사실상 저분이 논리가 지금 서북청년단 논리고 실제로 제주도에는 뭐 엄청난 극우단체들의 그 플래카드가 붙고 심지어는 서북청년단 명찰다고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런 반헌법적 단체거든요. 그걸 해산시켜야 할. 이번 4.3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갖다 태영호 의원이 만들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한 책임을 묻고 싶고. 아무리 이제 태영호 의원은 그동안 살아온 궤적이 대부분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경고를 하고 좀 경고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그게 늦었어요. 사실 조금 늦었다. 전반적으로 당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못 간 게 아닌가 4.3에 못 간가 그때 총리를 대신 보낸 게 아닌가. 그다음에 총리가 뭐랄까 대독한 그 연설문을 봐도 굉장히 성의 없다. 거기 왜 IT 얘기는 또 왜 나오는지 도대체 4.3과 쉽게 말하면 과거 덮자 미래로 가자 뭐 이런 메시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강성 지지층들을 겨냥을 해서 그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바람에 하다 보니까 아예 이번에 못 간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못 사실은 갔다는 이게. 건 어떤 이유로 못 갔다? 하면 강성들이 이제 반발한다는 강성들의 거죠. 눈치를 봐서 대통령이 못 갔다.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총리를 보냈고 그다음에 그 4.3의 그 추념사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상당히 성의 없이 쓴 거고 뭐 이상한 필요가 없는 말까지 막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당의 우경화, 극우화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김재현 최고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4.3 기념일은 3.1절 광복절보다 조금 격이 낮은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 낮은 겁니까? 격이 낮은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어떤 추모하는 분위기, 추념하는 분위기를 뭐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그건 정말로 그분 희생된 분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또 안 가신 대신에 또 뭔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그러면 모든 행사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뭐 나름대로 이제 국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너무 또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이 최근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조금 오른쪽으로 간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니 시구는 하러 가시는데 4.3은 왜 못 가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이 들거든요.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고 가는데 이제 시구로 갔으면 이제 문제 되지만 동신 아니었다. 다른 문제죠. 그 공약 상황으로 그 다시 본인이 이제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한번 가면은 사실 지지율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중도층들 같은 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달라졌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걸 굳이 안 갔다라는 것은 제가 보면은 중도층을 포기하고 지금 그나마 강성 지지층들을 잡으려다 보니까 그런 행보를 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날 뭘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그것 이상 더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너무 이렇게 공격만 하시면 예. 대통령으로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유호 있었을 의원님이 거고. 네. 망언하신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방어하시는데 어려움 끄시는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당분간 공개 활동 중단하겠다 오후에 속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4월 한 달간 최고위 회의도 참석 안 하는 이제 안 하겠다 자숙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안 가면 그 최고위가 잘 운영되나요? 그분은 없으셔도 뭐 상관은 당장은 뭐 상관이 없을 거고 그 최고위원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본인이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을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5.18에 대한 발언, 예. 또 전광훈 목사가 무슨 우파를 다 통일했다는 발언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진담이 한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잠깐 최고위원회에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이나 어떤 이념적인 좌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지금 또 다툼이 있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4.3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이준석 대표는 뭐 일관된 입장을 그렇게 보여왔으니까 어느 측면에서는 알겠는데 홍준표 시장님의 요즘 입장이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하고도 막 충돌을 하고 4.3에 대해서도 아까 사감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에 대한 막 비판도 하고 이러시는데 지금 그럼 뭐 김기현 대표께서는 또 너무 이 지방자치 좀 신경 쓰지 뭐 이런 설정까지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좀 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당의 본인이 좀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당의 어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어른 아닙니까? 어른이긴 하죠. 상임 고문이잖아요. 너무- 예. 전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예. 상임 고문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당이 시끄럽다고 훈수를 하시고 또 하는 것도 시끄럽다고 자꾸 그게 또 같이 고함을 치면 더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김기현 대표가 선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조용히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조금 옳은 말도 좀 상황 봐가면서 또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하셔야지 이렇게 뭐 계속 질러대면은 그게 결국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저기 좀 닫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굉장히 막 극우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극우부대고 그 교단에서도 굉장히 이단이라고 말이 많은 분인데 이런 분들을 왜 잘라내지 못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기현 대표도 이분 찾아가가지고 뭐 이사야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가? 민주당에서 지금 겠다라고 정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그거 비슷한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 우리 당은 이제 글쎄 뭐 자르고 안 자를 게 없는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드는 것을 또 같이 맞대꾸를 하면 더 시끄러지니까 앞으로는 그냥 무시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고 다만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제 뭐 전광훈의 전자도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히 말하지 않겠다. 아니요, 그 문제는 그렇게 말하셨더라고요. 전광훈 목사 그분에 관해서는 우리 당에서 정말로 더 이상 안 엮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힘이 있다라고 저희가 바깥에서 그냥 관찰하게 보여지는 것은 제가 수많은 여당의 관련 패널들을 만나 뵙는데 그분들 중에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직격을 하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약간 발언을 꺼리시거나 아니면 그 말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 목사가 딱히 잘못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당내에서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좀 입장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뭐 강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당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섞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선거, 이제 경선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아마 그쪽에서 뭐 옛날 태극기 부대 아니에요? 네. 이제 그쪽 사람들이 아마 당에 입당을 좀 해서 조금 뭐 매표가 있다 이것 때문에 좀 눈치를 봤던 것인데 앞으로 그런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차피 뭐 민주당 찍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무시해도 민주당을 가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에서도 너무 무시하면 또 화나서 민주당 찍습니다. 또 저한테 또 뭐 이게 또 한 말씀 하시려나?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명확한 입장 말씀 안 하시고 양쪽 다 비판하시고 양쪽 다 자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또 완벽하게 손절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손절 분위기입니다. 아, 그분이 손절입니까? 워낙 점잖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했으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수산물 관련해서 이제 일본 의원들 방문해서 만나러 갔다가 이제 또 못 만나고 좀 좌절되는 이런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 글쎄 그건 또 너무 그렇게 뭐 한일 관계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 뻔히 아는데 굳이 그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건 옳은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면 그쪽에서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알고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그쪽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거 앞두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좀 알릴까. 지금 국민들의 정서까지 어떤 감정에 좀 편승할까 이런 건데 예.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이제 국힘에서 이제 괴담 유포다, 광우병 괴담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과학적 근거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도 좀 대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차피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충분히 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당장 우리가 무슨 그걸 수산물을 뭐 수입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지금 대통령이 이제 뭐 강제징용 문제를 갖고 공격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정치권에서는 뭐 그렇게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것 측면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좀 오히려 정말로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결단해서 양보를 한 거잖아요. 양보를 했으면 기시다 정권에게 사실은 강하게 야당에서도 요구를 해주고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국익 차원에서는 좋은 일인데 너무 이제 여야간에 서로 이제 감정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본 쪽의 얘기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오히려 야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자, 격조한판 오늘 함께하신 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